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반격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대북 응징의 상징과도 같은 대북 확성기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르면 모레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의 심리전엔 마찬가지로 심리전으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모든 조치를 하겠다 밝힌 만큼 일각에선 이외에 더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을 옥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북한에 잇따른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1차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경고 조치에도 북한이 어제 추가 도발에 나서자 NSC 상임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어 내린 대응책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를 할 것이고 분명히 경고하는데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조치가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해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르면 모레 국무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대북 확성기는 상시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월 이후 6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판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고 북한 정권은 이러한 저열한 도발을 통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 불안을 야기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꾸려는 의도이지만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와 함께 대북 전단 살포 등 추가 대북 심리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북한의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선 건 민간인을 직접 겨냥한 도발 수위가 선을 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북한이 어젯밤부터 살포한 오물풍선은 700개가 넘습니다. 나흘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풍선의 궤적을 보면 이번엔 대담하게도 수도권 지역을 집중적으로 노린 정황도 엿보입니다. 이어서 김용성 기자입니다. 풍선 모양의 물체가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어제 오후 8시 이후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포착 즉시 군과 경찰, 소방 등이 출동해 거리 곳곳에 터진 풍선과 내용물을 수거했습니다.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과 쓰레기로 확인했고 안전하게 회수하였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테러를 감행한 것은 나흘 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군에 포착된 풍선은 약 720개로 1차 살포 때인 260여 개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북한의 살포 원점은 서부 전선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풍선 낙하가 경기 북부에 이뤄졌고 서울 내에서도 발견된 풍선 개수가 1차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92개로 파악됐습니다. 살포 시점부터 대담하게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물풍선 공격이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 대한민국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풍선 속 내용물은 종이 조각과 담배꽁초, 비닐 등으로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해 지역에서는 북한의 위성 항법 장치 전파 교란 공격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저강도 도발,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렇게 날아든 오물풍선은 주택가나 주차장, 심지어 어린이집과 놀이터까지 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유리창은 이 풍선에 맞아서 산산조각이 났는데 만약에 밤이 아니라 어린이 아이들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오물풍선 2개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아파트 입구를 통제합니다. 거기가 단지 안에 있는 편의점이라서 동네 애들이 되게 많이 가는 곳이에요. 혹시라도 무슨 바이러스나 이런 거라도 담아서 보내면 그냥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인천에선 차가 쌩쌩다니는 도로 위로 풍선이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앞을 가로막힌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꼼짝달싹 못합니다. 경기 안산에선 빌라 바로 앞에 주차된 차량을 하늘에서 떨어진 풍선이 덮쳤습니다. 충격으로 차량 앞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북한 오물풍선 무게는 5에서 10kg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도 바람을 타고 오물풍선이 날아들었습니다.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부 어린이집과 놀이터 바로 옆에 떨어지는 아찔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린 애들이 많아요. 투선하고 지금 다들 날리니까 무서운 조심해야겠다. 정말 그런 거 떨어지면 터질 거 아니야. 몰랐지. 여기까지 오죠.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면 이쪽으로 와야 한다면서요. 주차장이나 골목길, 야외 골프 연습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 머리 위 둔기이기도 하지만 행여 위험한 물질이라도 들어있을까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남쪽 경북 예천이나 안동, 포항 등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조아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대통령실이 얘기한 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는 도대체 뭡니까? 네, 가장 강력한 조치 바로 대북 확성기 재개입니다. 이 대통령실은 사실상 재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모레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속전속결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연속 이어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그리고 GPS 전파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에 정부가 직접 나서 경고를 했지만 북한이 또다시 도발로 답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며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경고를 했고 분명히 시간을 줬는데 바로 도발로 답이 온 것이라며 우리도 굳이 시간을 끌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 외에도 북한이 민감해하는 심리전인 이 정부 차원의 대북 전단 살포도 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북한의 심리전 도발에 심리전으로 대응하는 이른바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런데 조 기자, 이 대북 확성기는 지난 6년 동안 가동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재개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 채널A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군도 이미 대북 확성기 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이 남북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이 대북 확성기가 철거됐었는데요. 이 기동형은 언제든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고 또 고정식도 이 기존에 설치됐던 지역 인근에 잘 보관돼 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대북 확성기는 그동안 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효과적인 뭔가 대북 심리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중단됐었는데요. 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폭침, 박근혜 정부 당시 목함질의 도발과 이 4차 핵실험이 재개되면서 일시적으로 대북 확성기를 꺼내든 바 있습니다. 이 남북 접촉이 있을 때 중단이 됐다가 이 긴장이 고조됐을 때 재개되는 걸 보면 북한이 그 정도로 민감하다는 의미죠. 북한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 대북 확성기의 효과가 도대체 어떻길래 북한이 그동안 그렇게 반발해왔던 겁니까? 네, 지금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꼽힙니다. 이 확성기 철거 직전까지 고정식과 기동형 40여 대가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가 됐었는데요. 이 확성기에는 고출력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밤에는 최대 30km 안팎 전방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과 한국 가요 등이 방송됩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팥빙수, 팥빙수, 여름엔 이게 왔다야.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네, 과거 기상 정보도 전달되곤 했었는데요. 이 일기예보를 맞추는 한국의 기술을 강조해 이 체제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이 체제 단속과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김정은 입장에선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네, 북한의 군사적 도발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4년 연천 고사총 사격과 2015년 서부 전선 포격, 그리고 2020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모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핑계로 일으킨 도발 사건입니다. 그만큼 북한이 우리의 심리전에 취약한 상태라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양측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르면 내일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이 발의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발간 이후 불거지고 있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과 함께 특활비 유용 의혹, 청와대 수영 강습 의혹, 채용 비리 의혹 등이 특검 범위에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 발의됩니다. 오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채널A에 이르면 내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등 해외 방문, 명품 재킷 수수 등 특활비 유용, 청와대 수영 강습, 채용 비리 의혹 등을 특검 범위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우리도 특검법을 만들어서 그걸 명명백백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특별수행원 신분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밝힌 영부인 단독 외교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영부인 외교가 아닌 특별수행원이자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님이 확인된 셈입니다. 다만 김 여사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당론으로 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본질을 흐리려는 꼼수라며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에 이어 여당의 김정숙 여사 특검법까지 22대 국회는 시작과 함께 특검 공세로 강대강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얼마 전부터 정치권에선 때 아닌 종부세 폐지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먼저 이 논의를 촉발한 게 민주당인데 최상병 특검법 등 다른 현안이 우선이라면서 갑자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답을 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당장 타이밍도 아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종부세 개편 논의는 민주당이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지난달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빠르게 화답하자 종부세 개편을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종부세 논란에 힘이 실려 최상병 특검 등 대여 공세 동력을 잃을 수 있어 우선순위에서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내 부정적인 목소리도 작용했습니다. 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종부세는 민주당의 상징이라며 1가구 1주택 폐지에도 반대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폐지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산층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징벌적 과세의 요소가 있는 세금은 정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종부세 개편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기본세율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조국 혁신당 대표가 도대체 누굴 때린다는 겁니까?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지난달 30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너도 나도 최태원 회장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유책 배우자 재산의 최대 50%까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사실상 파탄난 혼인관계를 해소하여 각 당사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홍준표 시장과 조국 대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즉 최태원 회장의 장인이죠. 두 사람 모두 최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덕분에 통신 재벌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노 전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줘서 통신 재벌로 클 수 있었으니 그 정도 재산 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조 대표는 한술 더 떠서 SK그룹의 재산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 수익인데 검찰이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마땅히 분할해야 할 재산이니 억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틀 연속 한강에서 수영을 했습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물이 이만큼 깨끗하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 직접 한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전신 수영복 차림의 오 시장은 서울시 슬로건인 서울 마이 소울이 적힌 수영모에 오리발을 끼고 힘차게 물살을 갈랐습니다. 한강물이 맑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서울 마이 소울! 오 시장은 평소에도 수영, 달리기, 자전거를 즐기는 스포츠 매니아라고 하죠.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 친명 모임으로 알려진 더민주혁신회의의 확장세가 심상치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강성 친명 원의 조직이었는데 22대 총선에서 51명이 출마해 31명이 당선됐습니다. 21대 국회 현역 출신인 민형배, 강득구, 김용민 의원이 소속돼 있고 이재명 대표 그룹에 모경종, 정진욱, 이정현 의원이, 대장동 변호사 그룹으로는 김기표, 김동아, 양부남 의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 측근인 한민수 의원 등 10명이 새로 가입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의원 171명에 4분의 1에 가까운 41명이 더민주혁신회의 소속이 되면서 명실상부 당내 최대 개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내 최대 개파라. 더민주혁신회의가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체질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전국에서 1000여 명이 모인 2기 출범식을 열었는데요. 당원총회 일상화, 전당원 투표를 통한 당론 결정, 당원이 공직 후보자 직접 선출 제도화 등을 당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덩치가 갑자기 커지면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입하지 않은 의원들을 눈치를 좀 보게 됩니다. 더민주혁신회의의 한 관계자는 채널A에 찐명 간음자로 조명받을까 우려돼 세력 확장 속도를 조절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대의민주주의의 장점은 살리면서 당원 주권을 구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더 힘이 세지는 강성 당원과 친명계 의원들, 중도층과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이었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일각에선 SK그룹의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노 관장이 약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금액을 받게 된다면 이 자금을 과연 어떻게 쓸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사회 공헌 사업에 쓰여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4년 반 동안의 이혼 소송을 통해 1조 3,800억 원대 재산 분할 판결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관장은 이혼 재산 분할금으로 사회 공헌에 나설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오늘 채널A와의 통화에서 노 관장은 사회 공헌 활동에 계속 관심을 가져왔다며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노 관장 혼자 쓰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관장은 2022년 1심 선고 직후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게 아닌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일이 많다며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노 관장은 특히 교육과 여성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노 관장은 2019년 본인 SNS에 이혼 소송 출사표를 내며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SK 지배 구조나 우호 지분, 앞으로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현재 노 관장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기의 이혼 뒤 대규모 기부나 사회공헌 활동이 곧잘 뒤따랐던 만큼 노 관장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이혼하며 약 49조 원을 받았던 아내 맥켄지 스콧은 지금까지 1,900여 개 단체에 약 22조 원을 기부한 걸로 알려집니다. 빌 게이츠 아내 역시 이혼 후 게이츠 재단을 떠나며 약 17조 원을 받았고 이를 여성과 가족을 위한 자선 활동에 쓰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노 관장 역시 이혼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일본 우이게 성지.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장실이라는 글자를 남기고 유유히 사라진 이 사람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지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저녁 한 남성이 돌기둥에 다가갑니다. 일본 우이게 성지로 불리는 도쿄 야스쿠니 신사 앞입니다. Today is International Children's Day. I am not here for. 용변을 보는 듯 하더니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빨간색 스프레이를 꺼내 영어로 화장실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영상은 중국 SNS를 중심으로 퍼졌는데 남성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난도 했습니다. First, the Japanese government's permission to discharge nuclear wastewater. Can't we do anything? No! I will give them some criticism. 어제 오전 6시 20분쯤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야스쿠니 신사 돌기둥 낙서가 신고됐고 신사 측은 가림막을 세워 청소했습니다. 신사 측의 빠른 대처로 돌기둥에 써있던 낙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접근을 막기 위해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公共のものなのでひど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는 과거에도 낙서나 폭발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을 기물 손괴 혐의를 저지른 용의자로 보고 인근 CCTV를 수집해 동선을 파악 중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 뒷면에 토양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발사됐던 중국 탐사선이 달 뒷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지구에선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은 탐사선 착륙 자체만으로 우주 탐사 분야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중국의 우주 굴기가 성공할지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일 발사된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 4, 3, 2, 1, 대화! 한 달 만에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지구에서 볼 수 없는 달 뒷면의 남극 에이킨 분지에 목표한 대로 착륙한 겁니다. 창어 6호의 임무는 달 뒷면의 토양과 암석 등 2kg의 시료를 채취해 지구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임무에 성공하면 인류 최초의 성과가 됩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10차례 달 표면 시료를 채취했지만 모두 달의 앞면이었습니다. 지구에서 달의 뒷면을 저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겉면과 후면의 성분 분포가 혹시 다른가? 성질이 다른가? 호기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창어 6호는 임무를 마친 뒤 오는 25일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달 탐사 프로젝트에 본격 돌입한 중국은 20년 동안 미국과 우주 진출 경쟁을 벌이면서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달 뒷면 착륙도 지난 2019년 중국의 창어 4호였습니다. 중국은 2030년에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흉기를 휘둘러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과학수사대 차량도 뒤따라 진입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같은 건물에 사는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소리가 나네. 여자가 악 쓰는 소리. 그 사람이 조용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난 거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멀리서 봤는데 피가 말도 못하고 앞에 집 아줌마가 피가 떨어진 거 막 흙을 퍼다가 막 쓸어내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위층, 여성은 아래층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친 남성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살인 혐의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무면허로 차량을 몰던 미성년자들이 경찰과 시민들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 철없는 아이들은 버젓이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렌터카를 빌릴 수 있었던 건지 권경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색 차 뒤를 경찰차가 바짝 쫓아옵니다. 좌회전하자마자 차 문이 벌컥 열리더니 운전자와 동승자가 그대로 달아납니다. 그런데 빈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갓길에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이렇게 상가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급박해 보이는 상황에 행인과 상인들까지 나서 운전자를 뒤쫓았습니다. 지켜보던 시민들이 공터 반대편으로 내달려 도주로 차단에 나선 겁니다. 조금 위험해 보이는 상황 같아서 그리고 또 냅뒀다가 더 큰 사고 칠 것 같아서 바로 뛰어가서 잡았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피해 달아난 운전자와 동승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10대 미성년자로 무면허였습니다. 차량 역시 불법 대여한 렌터카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일단 부모에게 인계했는데 조만간 다시 불러 렌터카를 어떻게 빌렸는지, 어디서부터 얼마나 운전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식당 주인의 목숨을 구한 한 배달 라이더의 미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주인도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풀었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식당 주방에 있던 여성이 머리를 서서히 젖히더니 갑자기 뒤로 쓰러집니다. 손발이 오그라들고 팔다리도 떨립니다. 그 순간 헬멧을 쓴 남성이 주방으로 들어와 여성의 상태를 살피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주방에 쓰러지신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119에 먼저 전화를 했는데 일단은 호흡을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몇 분 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해 응급처치를 한 뒤 쓰러진 여성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식당 사장인 여성은 의식을 되찾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린 34살 이태훈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주변의 반응이 어색합니다. 모르던 사람들 연락 와가지고 아 좋은 일 했다, 뭐 가족들도 좋은 일 했다 이러면서 멋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배달기사 덕에 목숨을 구한 식당 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2,900원에 짜장면을 팔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다 고향인 경주로 내려와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왔습니다. 노인분들 돈 없으신 분은 그냥 드리고 그런 일을 계속 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앞으로 어떻게 빛을 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국내 배달앱 시장의 강자, 배달의 민족이 음식점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이 이 배달뿐 아니라 포장 주문을 해가는 경우에도 음식점 업주들에게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자 업주들이 뿔이 난 겁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배달 플랫폼에서는 배달은 물론 포장 주문이 가능합니다. 배달비 부담이 없어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배달비 아끼는 것도 있고 그거 뭐 자영업자분들도 그걸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네.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부터 신규 입점 점주들에게 포장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배달 수수료와 똑같이 6.8%의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2만 원어치 음식을 판매한 점주들은 기존에 내지 않았던 1,36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기존 점주들도 내년 4월부터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점주들은 비용 부담에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 남는 게 10%, 뭐 15% 이래, 10% 이래 막 이야기하는데 그걸 대하면 뭘 남기란 말입니까? 결국 수수료 부담이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판매가 인상이 빨라지겠죠. 소비자가 이걸 계속 이용하게 되면 다시 또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게 돼요. 점주분들한테도 부담이 있으면 소비자한테 언젠가는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는. 배민 측은 이번 요금제 변경이 사전에 공지된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포장 수수료를 상생 차원에서 무료 지원하던 것이라며 플랫폼 내에서 이뤄진 주문이기 때문에 광고 효과 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이용자는 지난 4월 기준 약 2,200만 명으로 시장 점유율 60%를 넘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오늘 강남 학원가에서 열린 의대 입시 설명회에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의대 증원이나 무전공 선발 등으로 최근 입시 판도가 바뀌자 의대 입학의 문을 뚫어보려는 이 학생, 학부모들로 보입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입시 전문가의 강의 내용을 한자 한자 꼼꼼히 적습니다. 500명이 참석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학원 의대 입시 설명회는 사전 예약 시작 3일 만에 모두 마감됐습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세부 대입 전형이 확정된 데다 지역 인재 전형 의대생 모집 인원이 1,913명으로 지난해 2배로 늘면서 특히 관심이 컸습니다. 목표하던 게 의대였는데 불합격 받았었는데 지역 인재 해당이 돼서 지원을 하고 올해 수능을 쳐볼 생각입니다. 지방 자사고, 일반고에 다니는 수험생들에게도 이번이 의대 진학의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지역 전사고여가지고 좀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수도권 수험생 학부모들은 의대 증원의 혜택이 비수도권으로만 쏠렸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런 혜택을 수도권한테도 조금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지방에 편파된 게 아닌가 싶어요. 증원되는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전공 모집 정원이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한 것도 의대 증원과 함께 대입 전략의 역대급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의대 증원인 자연계열 상위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제 전년도 전형계획 발표랑 좀 다르게 무전공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혼란을 이제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지난해 킬러 문항에 이어 올해도 대학 입시에 적지 않은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한 국책 연구기관이 내놓은 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1년 먼저 학교에 입학하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전제부터가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신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30일 펴낸 보고서입니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제언이 담겼습니다. 남성 발달 정도가 여성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전제 하에 여성을 초등학교에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앞으로 결혼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출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책연구원이 내놓은 저출산 해법에 대한 반응은 싸늘합니다. 출산율이 그런다고 해서 오를 것 같지 않은데 출산율이 낮은 이유 자체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출산 문제 이런 게 정말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를 전혀 초점을 좀 잘못 잡는 것 같고. 보고서를 쓴 연구원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발달 단계가 비슷하면 서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정책들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거기에 있는 정책이 유효하다든지 거기에 있는 걸 해야 된다는 내용은 절대 아니거든요. 국책연구기관의 설익은 제안이 시민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샹그릴라 회담에서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핵 도발에 맞선 정례 연합 훈련을 신설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훈련인지 자세한 소식은 국방부 취재하고 있는 김민곤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동안 한미일이 진행해온 연합 훈련과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한미일 국방장관은 조금 전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상징하는 새로운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올해 여름부터 정례화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한미일 세 나라는 해양 차단이나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등 필요에 따른 훈련을 비정기적으로 함께 해왔을 뿐 정기적으로 연합훈련을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상과 수중, 공중뿐 아니라 사이버 영역 등에서 종합적인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프리덤 엣지라는 이름도 한미일 밀착을 보여주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 프리덤 실드와 미일 훈련인 흰 엣지를 묶어 지었습니다. 다만 한일 양국은 동맹 관계가 아니어서 육상 훈련 등 민감한 훈련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나라는 2020년 중단된 북한의 핵미사일 대비 시뮬레이션 훈련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독일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흘째 쏟아지고 있는 역대급 폭우에 독일 영토 절반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열차까지 탈선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선로까지 밀려든 산사태 탓에 열차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주택가를 가득 메운 홍수로 구조대원들은 고무보트를 끌고 이곳 저곳을 오고 다닙니다. 보트로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엔 헬기까지 동원해 주민들을 구해냅니다. 현지 시각 그제부터 독일 남부 지역에 하루 새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1제곱미터당 최대 80리터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Im höchsten Tempo der Kalte verlassen ist. Der Kalte war innerhalb von gefühlten 30 Sekunden, 40 Sekunden voll. 해당 지역에 있는 댐과 제방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Es kostet enorm viel, die Schäden sind auch enorm, die kann man dann auch erst ganz am Ende einer solchen Entwicklung sehen. Ich danke erstmal allen Rettungskräften, die im Einsatz sind, wir sind rund um die Uhr jetzt tätig. 이에 독일 정부는 연방군을 투입해 피난민들에게 간이 침대와 담요를 지원했고 지역 소방서들 역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모래 주머니를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도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64개의 나라에서 세계 인구의 절반이 선거를 치르는 그야말로 선거의 해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로도 불리는데 정작 많은 나라들에선 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가 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를 보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17일 인도 델리. 총선을 앞두고 유세를 하던 한 후보에게 지지자가 다가와 꽃을 걸어줍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후보의 목을 가격합니다. 지지자로 가장한 반대파가 테러를 벌인 겁니다. 현지 시각 그제 멕시코에서는 운전 중인 한 시의원 후보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머리를 폭행하고 삿대질을 합니다. 시비가 붙은 사이 또 다른 남성이 다가오더니 총을 쏩니다. 시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후보자가 갱단의 총에 맞아 숨진 겁니다. 정치인 테러는 각국의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멕시코의 한 싱크탱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선거 도중 목숨을 잃은 후보와 그 가족의 수가 최소 9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년 전 같은 선거 때와 비교해 희생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유럽도 예외는 아닙니다. 독일에선 최근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을 흉기로 공격하는 등 테러가 빈번해졌습니다. Ich halte es für besorgniserregend und es erschüttert mich auch, dass wir in letzter Zeit zunehmend solche Attacken sehen. 독일 경찰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테러를 당한 정치인이 22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Also die Angreiferinnen und Angreifer sind offenkundig höchst
unzufrieden und verärgert über die Politik. Einerseits bereitwilliger auch Gewalt einsetzt, um seine Interessen durchzusetzen, das auf der einen Seite. 전문가들은 정치 양극화가 대체로 경제 위기 등 사회 불만과 맞물리며 극단적인 폭력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에콰도르에서는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아야 할 대통령 후보까지 암살당하기도 했습니다. 본인들의 경제가 나빠지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악화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극한 불신 그런 게 좀 표출된 게 아닌가. 미국 외교협회도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극단주의 폭력 발생 위험이 심각하다고 경고하는 등 전 세계가 정치인 테러에 긴장 중입니다. 세계를 보다 배정현입니다. 오락가락하던 동쪽의 비는 거의 그쳐갑니다. 앞으로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강원과 경북에는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는데요. 5에서 20mm 정도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 모두 그칩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6도, 대구 14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가 28도까지 올라 더 덥겠는데요. 비가 오기 전 낮 동안에는 전국에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강릉 22도를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강원과 충북, 경북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비만 아니면 이번 주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의 비상식적 도발에 우리 정부도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의 치졸하고 저급한 행태에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사회에 혼란과 불안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절대 말려들어선 안 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침착하되 단호하게.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